쉽게 해서 지금의 경제는 돌려막기 경제거든요. 누군가 돌려막을 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또 업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추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드시 이제 버블은 터진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이제 저는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면 당분간 이더리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톱니가 뭐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 이 파이 자체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그 유행의 흐름을 잘 타시면 퍼포먼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김창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또 대표님 모시고 현재 또 코인 시장이 뜨거운데 네. 주요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베스트셀러 인구 절벽의 저자 해리 덴트가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롯한 이 기술주 전반의 버블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1929년 대공황 보다도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했다가 갑자기 11만 달러를 하회하는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최근의 움직임이 뭐 급락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그 정도 폭의 또 상승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작가님의 어떤 대공황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만 일단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 경제 구조는 대공황을 이제 시스템 안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예요. 경제 자체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공황이나 금융공황이라는 게 그 어떤 순간에 오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긴축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의 경제는 돌려막기 경제거든요. 내가 빚을 빚으로 돌려막고 이제 그다음 세대가 또 빚으로 돌려막고 계속 이제 빚으로 돌려막는 구조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 영구적으로 가능해요. 돌려막기가. 그 MMF라고 해서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나 미국 정부의 어떤 국채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MMF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기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정부는 피아트 머니를 발행해서 그냥 주조익 원가를 들이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돌려막기가 가능한데 무슨 걱정이냐. 마음껏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발행해서 경제를 키워라. 이게 이제 MMF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경제학자들처럼 똑똑한 분들만 세상에 살고 있다면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계속 조절하고 이제 어떤 그 한계 상황을 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면서 계속 돈을 발행하는 게 가능한데 사람이라는 게 집단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AI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비이성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비이성적이거든요. 그 정부는 이제 그 자기가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면 비이성적으로 바뀌죠. 돈을 이제 한계 상황을 넘어서 발행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옆에서 또 비트코인 사가지고 뭐 100억 벌었네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바뀌죠. 네. 나도 은행 가서 내가 1억밖에 빌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막 3억을 빌리죠. 근데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뭐 자기네들한테 이제 이득이 되면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잔치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 금리라는 게 그 위로는 캡이 없지만 밑으로는 바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은행이 굳이 뭐 마이너스 금리로도 얼마든지 뭐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은행이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바텀이에요. 근데 금리를 마냥 낮출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금리가 계속 낮아져서 돌려막기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전에 비해서 싸지니까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려막기 할 때 보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내가 지금 원래 월 한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4년 뒤에 만기가 되고 나서 금리가 2배가 돼서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럼 이제 월급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집을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늘어나니까 이제 매물은 늘어나고 사는 사람은 없어서 이제 거기서 빵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아트머니 체제에서 계속 화폐는 발행돼서 화폐는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 돌려막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버블이. 근데 지금 피아트머니 구조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계속 돈을 이제 어떤 정부든지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가 M2 통화량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구조화됐고 그럼 그걸 누군가 돌려막을 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업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언젠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터지느냐 몇 번 터지느냐 얼마의 규모로 세게 터지느냐의 문제지 반드시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경제를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경제를 조금만 알면 얘기할 수 있어요. 대공황 옵니다. 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100% 장담하는데 대공황 옵니다. 근데 언제 옵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옵니까? 그건 몰라요. 네. 근데 대공황은 반드시 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 구조에서는 불가피해요. 그리고 근본이제에서도 사실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으니까 대공황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구매력이 양극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이라는 건 화폐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 어떤 그 경제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화폐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이 구매력은 누군가한테 쏠려요. 어떤 경제든지 간에 봉건주의에도 영주나 왕한테 쏠렸었고 지금 자본주의에도 금융 세력들한테 쏠리거든요. 제조업 중산층들은 몰락하잖아요. 근데 구매력이 누군가한테 쏠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자산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니까 항상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에는 생산력은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 그 갤럭시를 양극화가 심해지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갤럭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극대화돼요. 그럼 갤럭시를 500만 대 생산하는 걸 1000만 대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매력이 이제 양극화됐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갤럭시를 살 수가 없어요. 월급을 못 받고 또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극대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5배가 됐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이제는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어서. 그게 이제 대공황이거든요. 이제 이 산업적으로 얘기하면은 구매력이 이제 그 생산력이 극대화됐을 때 이제 월급을 못 받아서 실직을 해서 물건을 못 사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구매력이 없어서 대공황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이제 MF 이론에 따른 그 금융자산의 시대에는 월가가 자기네들이 생산력이 극대화돼요. 월가의 생산력이 극대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더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대출을 해주죠. 더 싸게. 누군가 이제 계속 대출을 받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양극화가 되고 나면 월가만 돈을 벌어서 더 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직장을 잃고 월급이 없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을 잃고 그럼 대출은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대공황이거든요. 그게 IMF 외환위기였고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대공황 나는 겁니까? 그러면은 경제 원론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대공황 납니다. 근데 언제 납니까?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대공황은 반드시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근미래에는 대공황이 날 가능성이 적다. 왜냐면은 금리가 지금 4.75%인가요? 그렇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네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원 비용이 그 전에 있었던 비용에 비해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로 금리가 되고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되면 이제 차원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때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추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공황이 언젠간 버블이 터질 것 같은데 나 때 터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모든 정권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일은 뭐 누구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뭐 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뭐 트럼프 타워랑 그 마로라 리조트 가지고 있는데 뭐 아무리 공항이 터지면 좋죠. 자산가들은 더 싸게 줍줍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월한테 금리 낮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공황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침체를 막으려고. 그래서 금리가 4.75% 정도가 됐을 때 대공황이 날 가능성은 없다. 근데 잠깐 지연시키는 거다. 금리는 언젠간 0% 가까이 갈 거고 다시 상승 주기를 맞으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대공황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만큼 잘 관리해서 좀 뒤로 늦추느냐 그리고 또 그 규모를 좀 작게 충격을 작게 하느냐의 문제지 반드시 이게 상승 주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제 버블은 터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8, 9월 이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 이것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근데 그건 이제 결과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를 이제 뭐 기대만큼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팬데믹 19 이제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QT 반대로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높은 수준에 올려놨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그 자산,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미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위험 자산의 군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이제 유동성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M2가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8월 여름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을 사도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사는 문제는 그렇게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8, 9월에 업터버를 하니까 10월 달에 업터버를 하니까 사두자. 에어컨을 사는 것처럼. 에어컨 하나 샀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그럼 100만 원 그냥 버린 셈 치면 되는데 비트코인을 1억 원짜리 샀는데 갑자기 그 금리나 안 해가지고 유동성에서 안 온다. 그래서 뭐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젠가는. 근데 만약에 금리를 높였다. 연준이.
그래서 반대 국면이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하시려면 그러니까 8월이 왜 더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8월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 단순하게 그냥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랬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럼 8, 9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10월 달에 그게 이제 올랐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8, 9월이 비수기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중개자들이 쉬니까 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8월에는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정리하고 이제 휴가를 가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서 이제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정리 문제라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다음 해를 또 준비해야 되고 이제 금융사들이나 모든 회사들은 자기 실적을 최대한 그 대표들은 내가 자기가 연임하려면 실적을 최대한 부풀려놔야 되니까 자산 가치를 부풀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맞물리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간들이 자산시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또 하나는 이제 금리 하락의 문제잖아요. 유동성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그 업토버라는 어떤 전망에 동의하냐고 했을 때 동의하는 이유는 연준이 이제는 뭐 그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스몰 스텝이냐의 문제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10월이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8월이 왜 더운지를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북대서양 고기압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뭐 우측해서 만나서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석이 올해도 유효하다면 8월에 에어컨을 사야죠. 8월 전에 에어컨을 사야죠. 네. 근데 갑자기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8월에 그 부대서양 고기압이랑 뭐 오구측해에서 뭐 기단이 안 만난다. 그러면 안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패턴을 내가 그냥 누구한테 듣고 뭐 따라가지 말고 8월이 왜 더운 거였냐. 그렇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왜 업토버를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이 이제 그 저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코인 시장의 변화를 나눠보면은 이더리움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네네네. 보이고 있죠.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존재감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더리움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더리움을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 이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거의 100%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기 퍼포먼스가 이더리움이 뭐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높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아는 자산에 투자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옆에서 이더리움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이더리움 옮겨 타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이더리움 뭐 책도 사보고 이제 비타릭 부테린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좀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매일 밥을 먹는데 오늘 하루 짜장면 외식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밥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365일 중에 360일 정도를 밥을 먹는데 뭐 특별한 졸업식 날 또 아니면 아버지가 월급 탄 날 가끔가다 짜장면을 먹으면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짜장면이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착각이죠. 착시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짜장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이제 저는 개념을 잡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이제 플랫폼이고 비타릭 부테린이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비트코인은 저렇게 그냥 가치를 저장해서 이동시키는 어떤 그것만 할까? 그 블록체인은 저거보다 훨씬 더 유용한 수단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니까 블록체인에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입혀서 지구보다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이더리움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국가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 서비스를 지금 탈중앙화하는 이제 빅테크들의 기술로 탈중앙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신뢰, 합의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인증 이런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컴퓨터 기술이 이제 가져오는 건데 비트코인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달러, 원화, 피아트 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가치의 저장, 교환, 그 회계 단위 이런 거에 어떤 그 국가 독점 생산력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신뢰를 이제 확보해서 비트코인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국가의 그 화폐 발행권의 독점권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국가에 뭘 가져오는 거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다라는 거는 국가의 다른 기능이란 게 뭐냐 보면은 화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신뢰 알고리즘, 신뢰 시스템, 합의 시스템이라는 걸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등기예요, 등기. 소유권을 이전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그 우리 집을 사고 팔 때 국가의 등기소에 기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해킹을 했다거나 누군가가 잘못 적어놔서 대표님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걸 누군가가 대표님께 아닌 거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그건 현실에서는 대표님 거지만 기록상으로는 대표님께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현실이에요? 국가가 기록해놓은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가라는 신뢰도가 내 개인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또 이제 독점하고 대행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뷰로크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책상 서랍 안에 있는 기록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뷰로크러시라는 거는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의 가상 공간에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가상 세계,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서류 안에. 이게 이제 뷰로크러시라는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를 이제 컴퓨터 가상 공간에 옮겨두면 이게 이제 이 서랍 안에 있는 뷰로크러시가 그 크립토크러시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 크러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등기 역할을 이더리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 관계, 그다음에 등기 관계, 어떤 자산의 소유권, 화폐뿐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 비트코인은 피아트 머니의 어떤 그거를 이제 크립토로 대체시킨 거고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이 분산원장의 기능, 이 등기, 어떤 자산의 소유권 이런 뷰로크러시 정부가 하고 있는 뷰로크러시라는 역할을 블록체인 안에 옮긴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화폐라는 어떤 그 소유권만 내가 그 기록해 놓는 거니까 그럼 얘는 나머지 집에 대한 소유권, 뭐 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 증명, 뭐 그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그걸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뷰로크러시 모든 뷰로크러시는 이제 이더리움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역할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핏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도 뭐 100%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 통장 안에 화폐가 10억이 있고 그리고 집에 대한 소유권 여러 가지 소유권들의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것뿐이지 그 소유권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그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죠. 실제 그 지배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그 뷰로크러시에 대한 수수료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냐? 그럼 결국은 세금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수수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년 순이익이 그 기업의 가치다라고 하면 정부가 뷰로크러시에 대한 그 수수료 수입으로 10년간 얻는 그 수익이 얼마냐? 뭐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정부가 내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끔 하고 발급해주고 소유권을 뭐 해주고 이런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뷰로크러시가 하는 정부가 하는 그 수수료 수익이 얼마냐 이거로 가치를 따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 화폐 이외의 나머지 뷰로크러시를 이더리움이 대응하니까 이더리움이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화폐 자체의 구매력이 훨씬 더 클 수 있죠. 화폐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더리움이 그 뷰로크러시의 역할을 이제 정말 신뢰도 있게 기능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국가의 어떤 그 서랍 속에 있는 그 메타버스를 얼마큼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은 지금 RWA라고 해서 이제 블랙록이나 이제 JP모건이 하려고 하는 그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쪼개서 이제 토큰화 시켜가지고 팔면 그것도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제 그걸 인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돌아다니는 가치는 그 RWA 토큰의 가치죠. 그럼 이더리움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가스비 수수료를 받는 거죠. 네네. 그럼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이제 뭐 진짜 뭐 전문가들은 계산을 해보시겠지만 약간 다른 종류의 이제 자산인 거죠. 어떤 게 더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누군가 여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사를 만드는 어떤 주도자들, 대중들의 어떤 합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톱니라든가 네, 맞아요. 네. 몇몇 이제 그 서사를 만드는 그 리더들이 이더리움의 서사를 막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이득을 얻을 때에는 대중의 이익하고 부합하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분들이 이익을 실현할 때는 매몰차게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톱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당분간 이더리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앞으로 매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높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 등기부등본을 떼주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 수수료 수익이 더 많습니까? 그거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다.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톱니가 뭐 앞으로 10년간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밸류 산정도 가능하고 이더리움이 뭐 아웃퍼폼 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이런 의도적인 푸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리할 이제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그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고점과 저점을 명확하게 찍을 수 없다면 결국은 탈중앙화된 어떤 신뢰 체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누군가가 자꾸 개입하잖아요. 비탈릭 부테린이 개입해서 자꾸 하드포크하고 네. 이유는 이제 뭐 선이라고 하지만 자꾸 뭔가 개입해서 바꾸거든요. 그리고 톰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뛰어오긴 했지만 지금 뭔가 자신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자신이 지금 그 뭐죠? 그 비트 뭐를 저기 기업에 대해서 지금 그 재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 저기 스트레티지처럼 그러니까 제2의 마이클 셀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파이 자기 파이를 키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의 그 플레이어가 있더라도 자산 투자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악의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어떤 악의를 내가 간파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전제 조건은 그렇게 달아야죠. 그러면 도대체 톱니가 왜 저렇게 띄우는 거냐? 이해관계가 자기가 많이 이익을 취해간다 그러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내 파이는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파이 자체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더 많이 가져가도 그 떡고물만 떨어져 내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수는 있으니까 그 유행의 흐름을 잘 타시면 그 퍼포먼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